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4페이지에 그 국문학 역사의 74페이지에 보시면 중세 전기문학 제2기 고려 전기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제 고려 전기는 이 시기는 중세 전기문학 2기인데 일종의 문학 담당층이 변화가 됐죠. 문학 담당층의 변화. 그래서 이 문학 담당층이 바로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기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일종의 건국 신화가 재현된다. 거기 밑에 나오죠. 건국 신화의 재현. 자, 이게 이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신화라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지면 생기는 것이 바로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지면 생겨나는 게 바로 신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러한 건국 신화가 재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문학이나 유학만이 아니고 건국신화 또한 기묘한 구실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설화의 주인공일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민중 영웅이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미천한 처지에서 떨쳐 일어나서 미천한 처지에서 용맹을 떨친 행적을 기리는 이야기.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미천한 처지. 이 미천한 처지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용맹을 떨친 행적 이런 것을 기리는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5쪽으로 가면 75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미 세 번째 줄에 보면 신화의 시대가 아니었다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신화적인 질서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 있죠.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그래서 이 건국의 주인공이 하늘과 통하는 신의 한 인물 이렇게 이제 꾸미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일종의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자, 이 시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시기는 지금 74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74페이지. 그래서 그 고려 전기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 전기는 이 문학 담당층이 문벌 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건국 신화가 재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74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미천한 처지에서 떨쳐 일어나 용맹을 떨친 행적을 기리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제 밑줄 좀 쳐놓으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7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종의 지방 호족,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어떤 이제 자기의 그 지방 호족들이 독자적인 통치력을 구축하는 시기예요. 지방 75쪽에다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독자적 통치력 구축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일종의 그 신라의 육두품 있었죠. 최초는 육두품이었죠. 신라 육두품 출신들과 신흥 세력의 결합이에요. 자, 이런 신흥 세력이 결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설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설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건국신화로 나옵니다. 건국신화. 자, 왜 건국신화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 건국의 유래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건국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75쪽까지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75쪽을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미천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75쪽에 세 번째 단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가.
상주에 이제 아자개가 세력을 얻어 장군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아들 넷 가운데 견훤이 걸출하고 지략이 많았다. 그런 거 나오죠. 견훤은 신라의 왕실의 혈통을 이었다. 광주 북촌 어느 부잣집 딸이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밤마다 자, 이것을 거기다 좀 써놓으실래요? 이 75쪽에 4번에 그 광주부터 쭉 해서 남자가 밤마다 찾아와서 자고 간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야레자 설화라고 그래요. 야레자라고 그래요. 그 야레자라는 건 밤에 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레자죠. 밤에 오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긴 실을 꿰은 바늘을 남자의 옷에 찔러 두었더니 바늘이 이제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고, 그런 연유에 있어서 낳은 아들이 견훤이다.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그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견훤.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견훤은. 자, 이 지렁이가 결국 뭐냐면 왕족, 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있었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훤이 젖을 먹일 때 아버지는 밭을 갈고 어머니는 밥을 나르느라고 나무 밑에 뉘어놓았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여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깊은 것은 다다 이렇게 나왔죠.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제무왕의 탄생. 그러니까 백제무왕도 이제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포용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용정. 그러니까 용이 껴안는 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의 어머니와 용 사이에서 그 뭡니까 서동이 나왔다는 거죠.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런 백제무왕의 탄생이 있는데, 연기군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찾아온 남자가 뱀이었고 뱀이 죽은 자리에 절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미천하면서도 비범한 양면성을 보여준 일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6페이지를 이제 보면요. 76페이지에 그 견훤이 이제 백제 지역의 전성을 잘 이어서 인심을 얻는데 만족할 수 없어서 서라벌과 가까운 곳에 이제 진출했다. 거점을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견훤을 주인공으로 한 후백제 건국신화는 만들다 말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견훤 물론 이름을 신검, 양검, 용검이라고 한 세 아들도 신화의 주인공이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오죠. 시대적 여건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예를 두고 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이야기가 이제 삼국사기 열전에 전한다라고 나왔죠. 궁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좀 밑줄 칠까요? 거기 76쪽에 거기 보면 이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이게 이제 신화적 요소예요. 신화적 요소. 그러니까 신화를 보면 상당히 그 태어난 것 자체가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좀 번호 매기세요.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거기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 이게 2번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는 게 2번이죠. 그래서 왕자이면서도 외가에서 이제 출생했다고 했으니 모계는 천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천하니까 그 궁전에서 자라지 못하고 외가에서 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예가 태어날 때 그 집 위에 햇빛이 흰빛이 어리어 긴 무지개가 떴는데 그날의 중5일, 그러니까 중5라는 것은 그 중5일이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는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치아가 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치아가 이게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뭐랄까 신화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신화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5일이라고 하는 건 오자가 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5일을 가리켜요. 5월 5일.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5일이었다라고 나왔는데 이 중5일이라는 게 5월 5일. 그 5월 5일이 보통 단오날이죠. 단오날. 5월 5일 단오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예의 생애가 이제 건국신화에서 보던 전례와 일치한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긴 소재들을 모아서 영웅의 일생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또 미륵신앙도 보태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궁예의 탄생 배경도 보면 상당히 좀 그 왕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76쪽에 거기 보면 이 궁예는 중세 위기를 그대로 돌아가 해결하는 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요. 중세에 들어선 지 오래되어 일반 백성들에게도 자리 잡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꺾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와 중세의 차이에 알려졌고, 이제 그런 사례, 신화 시대 이후의 신화가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한계도 이제 보여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궁예의 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뭐랄까 고귀한 혈통과 비정상적 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7쪽을 가보면요. 77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고려 건국신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려사에도 이제 그런 건국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77쪽에. 설화전승은 고려 건국신화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설화전승. 그래서 이제 궁예를 몰고 왕위에 올라서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을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들까지 들먹이는 이야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궁예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내몰고 후삼국을 왕건이 만들지 않습니까? 통일해서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려 건국신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막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7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77쪽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신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그렇죠? 호경은 산신의 남편이 되어 신정. 신정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정치란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베풀었고, 작제거는 용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나오는 용들은 실제 용이 아니고요. 귀족이나 왕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용들은 다 귀족, 왕족을 다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이 아니라도 예사롭지 않은 아내를 맞이해야 영웅이고 위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전설을 이제 갖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나 그러니까 용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족 왕족을 상징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거북이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78쪽에 이제 신라 왕권의 상징인 옥대, 옥으로 된 띠예요. 옥대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제이드 벨트죠. 제이드 벨트. 이 제이드가 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대를 전해받은 사건을 말하면서 왕건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그 옥대라고 하는 것은 옥대 또는 금척이라고 하는데 금으로 된 자, 옥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해요. 신화 같은 거 많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전해받았다는 것이 나오고요. 신라의 보물을 거두었으나 옥대는 찾을 수 없었다. 근데 90세 넘은 황룡사의 고승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창고를 열자 폭풍이 일어나고 대낮인 지대에도 어두워 안을 볼 수 없었으므로 나를 받아 제사를 지내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여튼 이 옥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이제 등장시키는 하나의 그런 그 징표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세요. 왕건의 인품과 위협을 칭송하는 것은 품격 높은 장문의 소관이었다. 이 최승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제6대 군주 성종에게 올린 글에서 태조의 공덕을 온갖 수식어를 갖춰서 칭송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쪽으로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통치 이념, 이 도솔가 같은 경우가 일종의 79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줄에 도솔가라고 나오는데 이 도솔가라는 게 일종의 그 뭐랄까 통치를 하는
이념을 의미하는 건데 노동요도 노동요. 도솔가는 노동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궁중의 예약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 한가 행방이 이제 좀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6.2 부분에 79쪽에 나오는 자 여기는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학적으로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라 초죠. 시작이 돼서 고려 한 중기까지 가요. 중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가는 신라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신라고 이제 이게 고려 초라고 봅시다. 신라 시대의 한가를 훨씬 더 고려 때의 한가보다 그 의미 있게 파악을 합니다. 고려에 이제 뭐 예종의 도의장가 이런 게 있거든요. 2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그러니까 2명의 장수는 김낙과 신순겸이거든요. 예종이. 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작품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의장가는. 그래서 79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신라에서 생겨난 향가는 고려 전기까지 갔고요. 고려 전기 뭐 한 중기 무렵까지 가죠.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균여, 보현, 시원가. 그러니까 보현의 시원가는 원래 이제 10원가인데 불교 용어로는 시원가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쓸 때 10월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10월이라고 안 읽죠. 발음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10가지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여가 이제 그 쓴 작품인데 뭐 불교적인 노래고 이제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한시와 향가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때는 한시와 향가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향가는 음독과 훈독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시는 월등한 발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향가는 좀 쇠퇴했다. 그렇죠? 고려로 가면 향가는 쇠퇴합니다. 자, 80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80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80쪽에 이제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 한문학을 숭상하다가 민족 정신이 위축이 되어서 우리말 노래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문화 담당층이 연속되면서 신라 문화가 계승된 것이 고려 전기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 전기는 신라의 문화가 계승됐다.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한 넷째 줄 정도 내려가면 다섯째 줄에 예종이 이런 말 있을 거예요. 1120년에 진 도의장가. 이 도자가 에두알 도자예요. 에두알 도자. 2명의 장수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졌는데 몇십 년 지나서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 이게 이제 사내가. 이 사내가라는 것은 번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내가라는 게 인간의 번뇌가 있죠. 번뇌. 번뇌를 노래한. 그래서 우리 한가는 자, 4구치 한가가 있고 8구치 한가가 있고 그다음에 19치 한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구체나 19체 향가를 주로 사내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구체는 자기 본래를 이야기하려 하다가 폼 잡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구체 향가는 아으라든가 이런 낙구를 잘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8구체, 19체 향가를 사내가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의장가와 정가정곡이 향가의 잔존 형태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80쪽에 10쪽 마지막 줄 단락.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이제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가정곡이라는 것은 이제 정서가 쓴 작품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유배를 보냈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다 압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정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향가의 잔존 형태다. 도의장가, 정과정곡이 향가의 잔존 형태다. 맞죠? 도의장가는 그 뭡니까? 도의장가는 그 고려 시대까지 이어진 향가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과정곡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게 그
한시로도 이제 쓰여져 있지만 이게 상당히 향가적인 어투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현종이 노래를 지었다는 사실은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향가를 지은 왕이 둘이나 되는 것은 신라 때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렇죠. 신라 때는 보세요. 신라 때는 향가의 작자친이 누구냐면 이건 중요한데 신라 때 향가의 작자는 화랑과 승려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낭승이라고 합니다. 화랑과 승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81쪽입니다. 81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때는 육두품이 별 영향가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힘이. 근데 이제 고려로 가면 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가면 육두품이 조금씩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지방 호족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의장가라고 나왔죠. 그 밑에 단락 81쪽입니다. 그래서 예종이 1120년에 서경에 가서 팔관회를 보는데 이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면서 뜰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물으니까 이분들은 신순경과 김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에 잠겨서 감격해서 이제 두 공신의 후예를 묻고 한시와 함께 한가를 지었다고 나오고 있죠. 그 밑에 나옵니다. 신순경과 김낙은 태조 왕건이 팔공산에서 견훤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공신이다라고 나왔죠. 그 두 사람이 이제 김낙과 신순경이에요. 그래서 그 공적을 치하해서 수많은 행사가 이제 태조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두 공신 자리에 없는 걸 애석하게 여기서 허수아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식을 갖추고 앉게 했는데 술을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춤도 췄다. 이것도 다 거짓이죠. 어떻게 허수아비가 뭐 춤을 추고 받아 마시고 술을 받아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그 영혼이 살아 있다는 뜻이겠죠. 한시는 설명이지만 향가는 참여다. 그러니까 한시는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향가는 그것이 이제 노래로 불리워지면서 이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예종은 벌곡조.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 노래라고 써놓으세요. 벌곡조라는 게 이 뻐꾸기 노래인데 그 고려사 악지를 보면 예종이 자기 잘못이나 정치의 득실을 알고자 해서 언노라는 것은 말길이에요. 말의 길. 그 언노라는 말 있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두려워 말하지 않자 이제 벌곡, 뻐꾸기라고 했죠. 하여튼 이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원래 이제 유구곡이라고 하고요. 비두로기. 그러니까 비두로기가 비둘기란 뜻이에요. 거기다 비둘기라고 써놓으세요. 그 밑에 비두로기. 밑에 둘째 줄. 그래서 이제 벌곡조가 아닌가. 비둘기도 울음을 넘겨보세요. 울지만 뻐꾸기가 좋다고 했을 뿐 다른 말이 없다. 맞죠? 그래서 벌곡조에 견주면 자기 잘못이나 정치의 득실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신하들이 뻐꾸기처럼 울어줄 걸 기대했는데 비둘기인 양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예. 하여튼 이제 이 벌곡조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충신과 간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2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뻐꾸기처럼 울어줄 걸 기대했는데 비둘기인 양 울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다. 비둘기와 같은 연인이 사랑하자고 하지만 뻐꾸기 같은 연인이 좋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벌곡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 생물 연재가 기록이 남지 않았으나 예종, 인종, 의종, 명종 때 살았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오이 과자의 정자 정자거든요. 우리말로 오이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이제 오이를 키우면서 정자를 하나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과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란 말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내가의 잔존 형태다. 거기 밑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원망의 노래다. 원가라는 것은 원망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한자에서 원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 원자가 있고, 이렇게 쓰는 원자가 있고, 이렇게 쓰는 원자가 있어요. 원이. 자, 요 원은 바라다. 바라 원자고, 요 원은 원망하다는 뜻이. 한자가 좀 다르니까 잘 알아두세요. 원자가 두 개가 있다. 위에 있는 원자와 아래에 있는 원자가 있다. 이야기죠. 하여튼 이제 원망의 노래라는 의미로 보시고, 충신 연주지사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있죠. 충신이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충신 연주지사. 여기서 이제 충신 연주지사일 때 이 주자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군이에요. 군. 연군지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주와 군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3쪽에 이제 과거제 실시와 한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때는 이제 과거 한문학이 상당히 융성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광종이 과거제를 만들었다는 과거제. 광종의 역할 업적이 두 개가 있죠. 노비 안건법. 그래서 이제 과거제는 말 그대로 과거 시험이고요. 노비 안건법은 노비도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노비 안건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승로, 박인양, 김항원, 광종이 이제 과거제도 실시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최승로 나왔죠. 최승로. 그 다음 단락 보면 육두품 출신인 아버지가 신라의 벼슬한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84쪽.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뭐 여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쭉 나오니까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그 뭐 시무 26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임금에게 그 뭐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책사 역할 상당히 잘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승로는. 거기 지금 84쪽에 보면 뭐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막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최승로가 이제 임금의 어떤 책사 역할 이런 걸 잘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84쪽 마지막 단락 박인양이 나오죠. 박인양. 그래서 박인양이 이제 국서를 잘 썼고 이름을 얻었다. 자, 85쪽. 자, 85쪽으로 가보면 이제 뭐 위에는 어쩌고저쩌고 나온 건 넘어가고요. 이제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사송과 사주 구산사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거기 85쪽에 8째 줄 정도 가볼게요. 거기 보면 사, 송, 과, 사주, 구산사. 이 뭡니까? 이 사라는 것은 이것도 한문 생활한문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사신간다. 송은 송나라. 관은 지나간다. 사주는 이제 지역이죠, 지역. 구산사는 절이에요, 절. 자, 그러니까 우리말 뭐예요? 송나라의 사주에 있는 구산사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신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나오죠.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사주 구산사에 들러 읊었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런 시가 이제 사송과 사주 구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게 보면 뭐 그 뭡니까 풍경 소리가 구름을 흔들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배웠어요, 전에. 그렇죠. 배우셨죠. 맞아요. 아, 역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이제 되게 풍경이 좋고, 뭐, 뭡니까. 스님들은 장기를 한가하게 두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배를 탄 그, 뭡니까. 관리들은 막 물결이 급작하게 흘러가고, 이 동과 정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활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수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수의전은 우리말로 하면 기이한 이야기라고 써놓으세요. 기이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요. 왜 수의전이냐면 이 숫자가 특수하다는 뜻이에요. 특수하다. 그다음에 이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하고 다른 이야기를 수의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작품이 이제 2개 정도만 여기서 알면 됩니다. 수의전과 사송과사주 구산사. 그다음에 이제 김항원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별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밑에 단락이 이제 과거제가 정착되면서 그 문학기술 영달이란 건 출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영달이라고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들뜬 풍조에서 벗어나서 옛날로 돌아가 학문을 하고 당대의 세력에 아첨하지 않고 이제 진지한 자세로 도리를 추구하는 문학을 하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문학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86쪽에. 그래서 고려는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숭불 정책을 했죠.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팔관회라든가 연등 이런 다 불교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불교 행사거든요. 고려는 불교. 근데 조선은 이제 숭유역불한 거죠. 왜 숭유역불을 했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숭유역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선이 불교를 안 믿었냐? 엄청 믿었습니다. 왕들은 다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새 부대에 이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숭유역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선종의 86쪽 탄연이 있었다. 그래서 교종의 비판을 받고 물러났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종과 선종에 대한 이야기를 86쪽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여러분이 이제 국사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교종과 선종이 뭐가 다르냐? 교종은요. 이거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해요. 자, 그럼 선종은 뭐냐? 참선이 중심이에요. 기족불교, 예. 성불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전을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전이 참선보다 앞에 온다는 것이 교종이고 참선이 경전보다 더 앞에 온다는 게 선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이야기할 때 교종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분이 헷갈리시더라고. 교종은 경전만 읽는다 이게 아니라 교종도 참선을 해요. 또 선종은 참선만 한다 이게 아니라 경전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메인이냐, 어떤 게 더 메인이냐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선종은 기족불교고 예, 선종은 그렇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기족불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종과 선종의 이제 어떤 경전을 읽는 그 방식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탄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불교의 경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뭐 그 4년 정도라는 사람이 이제 뭐 있었다. 근데 선문구산으로 이제 분열됐다가 교종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탄현이라는 인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87쪽. 자, 민간 전승의 저류. 그래서 이제 고려가 생기면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고려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거기 보면 이 87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화가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나왔죠. 그 밑에 보면 고려가 생기면서 설화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가 생겨지면 뭐가 생긴다? 신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 여러분 나중에 계속 배우시겠지만 나라가 이제 창업이라고 그래요. 창업. 요즘 창업하면 장사하는 게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말은 개국을 창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요즘 무슨 통닭 사업이라 이런 게 다 창업인데 옛날에는 창업이 개국인데 이게 개국이 되면 신화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전설과 민담은 뒤로 간다. 좀 지나서 나서 온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화가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민간 전승의 이야기들도 이제 민간 전승의 이런 민심, 거기 87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민간 전승을 살 때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ARS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민심을 파악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민심을 파악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악부 이런 거 악부시 이런 거 있었죠.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민간에 있는 시를 통해서 아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런 거예요. 요즘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뭐 무슨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나오잖아. ARS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하면. 그런데 옛날엔 그런 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88쪽. 뭐 이걸 여러분이 이 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지엽적으로 이걸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책은 크게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걸 너무 하나하나 막 뭐 글자의 자구에 따지지 마세요. 그냥 국사 공부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88쪽.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88쪽에 보면 이 고려는 국가 통치에서 신하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걸 쫙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이해 가죠. 처음에 신하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신하가 점점 사그라들었다고 그랬죠.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수의전도 아까 설명했죠. 수의전은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다. 근데 박인양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거기 88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원본과 개작본이 있었는데 채치원이 지었을 듯하다. 원본은. 그다음에 고려로 넘어오자 수의전 나왔죠. 이걸 이제 그 개작본이 고쳐졌다는 거죠. 아마 박인양이었을 거다라고 나왔죠. 그 개작본의 작자는. 그래서 이제 박인양으로 이제 수의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89쪽. 그래서 이 수의전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많이 묶어놨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부스러기 뿐이다. 해동 고승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으킬 수의전을 이야기했다. 이 수의전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채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 올라가시면 배울 거예요. 요 이야기가 수의전에 등장해요. 근데 여기선 채치원의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채치원이 귀신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설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죠. 그 밑에 단락에 8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90쪽 넘겨보세요. 90쪽을 넘기면 이제 그 정통론이라든가 뭐 중세 보편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국사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 9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삼국사기는 겉과 속이 다른 책이다.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본기에서도 관철됐다고 하기 어려운 데다가 더 못해 열전에는 지배질서 어긋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삼국사기는 올바른 것만 써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삼국사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삼국유사처럼 약간은 이제 그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삼국사기는 원칙이나 원리 원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삼국유사가 뭡니까?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부분.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 자, 요거를 이제 써놓은 게 삼국유사고,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사라고 하죠. 정사. 정사. 삼국유사는 뭐 야사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쓰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들어보면 삼국사기 속에도 약간 야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말을 여기서 상당히 어렵게 써놨는데 삼국사기에도 야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공부라는 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복잡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면 묘청의 난과 정기상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개경과 비경파와 서경파가 있어요. 91쪽에. 그러면 거기 이제 개경파. 그래서 이 개경파가 개성이고 개경이 개성이에요. 서경이 평양입니다. 개경과 서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파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이고 서경파는 서경이 이제 평양이죠. 대동강이 있는 그 기반으로 한 신진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로 서경은 그러니까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 그 밑에 달라겠죠. 북방이 중심지였다.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서경 천도 운동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묘청의 난 이런 거 다 뭐 서경 천도 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조업지를 네. 옮기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이 문벌 귀족은 기독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인종을 자기 쪽으로 끌어 서경 천도 도읍을 옮기는 거죠. 묘청을 지도자로 한 넘겨보세요. 천도파가 서경, 그러니까 그 평양이죠.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김부식이 이제 진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김부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그 92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면 김부식과 정지상은 이게 이제 원래 김부식과 정지상은 동문이에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김부식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지상이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나 스마트했어.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김부식은 열심히 해도 별로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정지상을 엄청 시기합니다. 질투. 이런 걸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정지, 이 밑에 보세요.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사화 같은데 보면 시화 같은데 김부식이 정지상의 시기해서 죽였고 정지상의 귀신이 김부식에게 나타나 시를 가지고 시합을 걸 때 김부식은 당해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똑똑하고 이랬지만 김부식이 이제 정지상을 나중에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나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